2023년 8월에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렸어요. 제가 받고, 아내가 받고, 그래도 모자라서 손님들이 대기표를 뽑아야 할 지경이었죠. 하루 상담, 건수만 23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그날 매출을 정산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월 매출 1,800만 원. 공무원 시절 제 연봉의 반을 한 달에 번 겁니다.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우리 진짜 해낸 거야.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을 준비하고 1년 반을 버텨온 보람이 있었죠. H그룹 배터리 공장 착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서산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딱 47일짜리였다는 거요. 공장 유치, 무산이라는 뉴스 속보 한 줄이 제 인생 전부를 삼켜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 인생의 걱정이 달아날 겁니다. 제 이름은 최동환, 올해 63입니다. 34년간 충청남도 서산시청 건축과에서 근무했어요. 1988년 25살에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2021년 12월에 6급 팀장으로 명예퇴직했죠. 누가 봐도 평범한 공무원 인생이었습니다. 건축과에서 34년을 보내면 별게 다 보입니다. 땅의 지목이 뭔지,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번폐율과 용적률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서류만 봐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인허가 서류를 수천 건 검토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부동산 서류 보는 게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 김미숙은 저보다 3살 어려요. 결혼한 지 35년이 됐죠. 아내는 줄곧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들 준혁이 낳고 딸 수연이 낳고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늘 고마웠습니다. 제가 공무원 월급으로 한 푼 두 푼 모을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내 덕분이었으니까요. 2018년쯤부터였을 겁니다. 주변에서 퇴직한 선배들 소식이 하나둘 들려왔어요. 건축과 박 팀장은 치킨집을 열었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인원실 김 주사는 카페를 차렸다가 3천만 원을 날렸대요. 세무과 이 과장은 편의점을 했는데 24시간 일하다가 건강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퇴직 후 몇 년 만에 가진 돈을 다 잃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부동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은퇴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멈췄어요. 여보, 저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공인중개사요? 그거 시험 어렵다던데. 내가 34년 동안 건축 서류만 봤잖아. 부동산 서류 보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어. 당신이 자격증만 따면 우리 둘이 환상의 짝꿍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1차 시험은 민법, 부동산학개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솔직히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할 때까지 3년.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교보문고에서 공인중개사 기본서 전 과목을 샀습니다. 종이가방 2개에 가득 찬 책을 들고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기겁을 했어요. 이걸 내가 다 봐요? 3년 있어. 천천히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아내의 공인중개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애들 출근시키고 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저녁에 제가 퇴근하면 그날 공부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저는 건축과 경력을 살려서 부동산 공법 부분을 도와줬고 어려운 법률 용어는 같이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2019년 가을 첫 시험. 아내는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민법 점수가 너무 낮았어요. 집에 돌아온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 머리가 나쁜가 봐. 미안해. 저는 아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아직 2년 남았잖아. 다시 하면 돼. 2020년 가을 두 번째 시험. 이번엔 1차는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세법이 발목을 잡았어요. 아내는 더 좌절했습니다. 나 정말 안 되나 봐. 당신 퇴직하면 어떡해? 저도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소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엔 꼭 될 거야. 2021년 아내는 마지막 각오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문제집 풀고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밤 11시까지 인터넷 강의 들었어요. 저도 퇴근하면 아내 공부를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기출문제를 풀었고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에 정리했죠. 2021년 10월 30일 세 번째 시험. 아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붙게 해주세요. 2021년 11월 24일 합격자 발표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붙었어.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3년을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바로 그 주에 저한테도 큰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최 팀장님, 이번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셨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의 위로금 포함입니다. 연말까지 결정해 주세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통보받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4년을 다닌 직장이었어요. 25살 풋내기 시절부터 60살 팀장이 될 때까지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아내가 자격증을 땄으니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하면 됐어요. 부동산 중개업. 그게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2021년 12월 초 H그룹이 서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총 투자액 8조 원, 고용 인원 3,000명, 2024년 착공 예정. 서산 전체가 들썩였어요. 시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건축과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죠. 토지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공장 부지 근처 땅을 사도 되느냐? 건축 허가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운명이다. 아내가 자격증을 딴 시점, 내가 퇴직하는 시점.
H그룹 공장 유치 발표.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여보, 우리 서산에서 부동산 하자. 지금이 기회야.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하지만 서산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집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면 부동산이 필요하죠. 단순한 논리였지만 확실해 보였습니다. 2022년 초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상가를 물색했어요. H그룹 공장 예정 부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상가를 찾았습니다. 신축 건물 1층, 33제곱미터 규모,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었어요. 여기 좋겠다. 위치도 괜찮고 주차도 편하고. 아내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계약했어요. 퇴직금 통장에서 첫 번째 돈이 빠져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신경 썼습니다. 부동산은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깔끔한 흰색 벽지에 밝은 조명,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최신형 컴퓨터 2대, 대기 손님용 소파도 들여놓고 정수기도 설치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었어요. 서산희망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이름을 짓고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깔끔한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등록하고 블로그도 개설했어요. 홈페이지와 온라인 마케팅 비용으로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간판을 거는 날, 저와 아내는 사무실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 서산희망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사장이 됐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3년 전에 공부하라고 안 했으면 이게 어디 가능했겠어요. 2022년 3월 15일, 드디어 개업. 아들과 딸이 화환을 보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파이팅. 대박 나세요. 화환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에 적금 5천만 원을 합쳐 3억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8,500만 원이 나갔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4천만 원, 홈페이지 및 마케팅 1,500만 원. 아직 한 푼도 벌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불안했지만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공장이 들어오면 다 회수할 수 있을 거야. 34년 경력이 있잖아. 우리는 다른 부동산과 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개업 초반 3개월은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전화 한 통 안 올 때가 많았죠. 아내와 저는 번갈아 가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매물 전단지를 보고 일일이 전화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빈 땅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분석했습니다. 34년 건축과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그 땅에 뭘 지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용도 지역이 뭔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지, 도로와의 접근성은 어떤지,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이 모르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개업 6개월쯤 지나서였어요. 어떤 손님이 다른 부동산에서 이 땅은 건축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계약하려다가
저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서류를 보니 그 땅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맹지였죠. 사장님, 이 땅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한데 지적도상으로 접하지 않습니다. 사시면 안 돼요. 그 손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부동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분이 주변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서산희망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진짜 전문가다. 건축과 출신이라서 서류 보는 눈이 다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특히 H그룹 공장 발표 이후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설명했어요. 어떤 땅은 투자 가치가 있고 어떤 땅은 위험하고 무조건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 H그룹이 공장 착공일을 2024년 2월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서산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었어요.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안 오는 데가 없었어요. 땅값이 한 달 새 30%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하루 상담 10건이 기본이었고 많을 때는 20건도 넘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손님 상담하고 오후에 현장 안내하고 저녁에 계약서 작성했어요. 아내는 전화 응대하고 서류 정리하고 매물 관리했습니다. 둘이서 해도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월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2023년 1월 800만 원, 2월 1100만 원, 3월 1350만 원, 4월에는 1500만 원을 넘겼어요.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가 0.9% 한도였는데 업대 거래가 많다 보니 한 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 속도면 1년 안에 투자금 다 회수하겠어.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5월에는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은퇴 후 성공 창업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하지만 아내가 이것도 광고야 라고 해서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34년 공무원 경력을 살려서 부동산을 시작했고 아내가 자격증을 따고 저는 서류 분석을 담당한다고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면 안 돼요. 방송이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방송 보고 왔어요. 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2023년 8월 우리 사무실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월 매출 1800만 원. 하루 상담 20건이 넘는 날도 있었어요. 전화기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달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손자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기로 한 겁니다. 아들 준혁이네 첫째가 돌이었거든요. 원래는 집에서 소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우리 형편 됐잖아 라고 해서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돌잔치 비용이 5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달 매출이 1800만 원이었으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돌잔치 날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들 저희 부부를 보며 대단하다,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34년 공무원 월급으로 살다가 은퇴 후에 이렇게 되다니.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거 받아. 미리 준비해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아내 평생 명품 하나 못 들어봤거든요.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사주는 선물이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얼마야? 괜히 이런 거 사고. 당신이 3년 동안 공부한 보상이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47일밖에 안 남았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3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점심 먹으려고 뉴스를 틀었는데 속보 자막이 떴어요. H그룹 서산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 재검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재검토? 무슨 재검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중 무역 분쟁 심화, 배터리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H그룹이 서산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이거 봐. 아내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검토래. 취소는 아니잖아? 그래. 재검토일 뿐이야. 8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그냥 취소하겠어?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34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재검토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대부분 취소나 연기의 전 단계예요.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전화가 줄었어요. 하루 20건이던 게 15건, 10건, 7건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계약 좀 미뤄도 될까요? 상황 보고 결정하려고요. H그룹 뉴스 보셨죠? 저도 좀 더 지켜보려고요. 계약 직전까지 갔던 손님들이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받은 건도 취소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10월 한 달 매출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8월의 절반이에요. 11월은 더 떨어져서 600만 원. 12월 초에는 한 달에 400만 원도 힘들어 보였어요.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15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전기료와 인터넷 20만 원, 네이버 광고비 5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갔어요. 매출 400만 원에서 고정비 250만 원 빼면 150만 원. 두 사람이 한 달 벌어서 150만 원이라니 밤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재검토가 취소로 바뀌면, 손님이 아예 안 오면, 월세도 못 내면, 부부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여보, 그때 서울로 갈 걸 그랬어. 서울은 공장 호재 없어도 거래는 되잖아. 서울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우리 같은 신규가 비빌 수 있겠어? 그래도 여긴 너무 불안해. H그룹 하나에 목숨 건 거잖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3년을 준비하고 8천만 원 넘게 투자한 건데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재검토래잖아. 취소 아니야. 취소 아니면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11월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쌓여가는 고지서. 이대로 망하는 건가?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어요. 34년 공무원 하면서
한 번도 운 적 없는 제가 61살의 빈 사무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손님은 없었고 저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속보가 떴어요. H그룹 서산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백지화. 전면 백지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여보. 기사를 읽어봤어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 급감, 미국 IRA 법안 불확실성,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이런 이유로 H그룹이 서산 공장 건설을 전면 취소하고 대신 기존 공장 증설로 전략을 바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전화가 아니었어요. 사장님, 계약 취소하려고요. 계약금 돌려주세요. 땅값이 폭락할 텐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땅 산 거야. 사기 아니야? 그 주말 서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발표 전 평당 200만 원 하던 땅이 일주일 만에 12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40% 폭락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땅을 산 고객들한테서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소리를 질렀어요. 공장 확정됐다고 했잖아. 그 말 믿고 샀는데 이게 뭐야? 확정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착공 예정이라고만. 말장난하지 마. 당신 때문에 내 노후자금 다 날렸어.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도 H그룹 발표를 믿었거든요. 8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갑자기 취소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고객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셋째 주 화요일 밤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최동환이 당신이야? 네. 그런데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그 사람이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확 쓸어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정하세요, 손님. 무슨 일이신지. 진정해? 내가 당신 말 믿고 퇴직금 전부 털어서 땅 샀어. 2억이야. 2억. 지금 반토막 났잖아. 1억 날린 거라고. 그 사람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피했지만 어깨를 맞았어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경찰 불러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그 사람은 연행됐고 저는 진술서를 썼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해 2월까지 계약 중인 건들을 정리하고 3월에 폐업 신고를 했어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가 합격증을 받고 울던 날, 간판을 처음 걸던 날, 손님이 줄 서던 날, 손자 돌잔치를 하던 날, 그 모든 게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구청 민원실 직원이 물었어요. 폐업 사유가 뭐예요? 경영 악화입니다.
그렇게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판을 내리는 날,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기사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간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산희망공인중개사 사무소. 글자가 하나씩 떨어져 내렸어요. 아내가 가게 안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총 손실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중 돌려받은 건 2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은 0원. 월세와 고정비로 나간 돈이 약 7천만 원. 거기에 위약금 물어준 것까지 합치니 총 손실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과 적금 5천만 원. 총 3억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남은 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생활비로 쓴 거라 실제 현금은 5천만 원도 안 남았어요. 게다가 카드값과 밀린 세금까지 합치면 빚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61살에 뒷 4천만 원과 텅 빈 통장만 남았습니다. 폐업. 한 달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텔레비전을 봐도 뭘 보는지 모르겠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서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어요. 대화도 줄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아버지가 알아서 해.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었거든요. 괜찮다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준혁이한테 말해. 솔직하게. 싫어. 내가 뭐가 돼서 자식한테 손을 벌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빚 4천만 원은 그대로 있었고 이자는 매달 쌓였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61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구인 공고를 봤는데 65세 이상 우대라고 써 있더군요. 젊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몇 군데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주유소 알바. 가봤더니 젊은 사람 뽑을게요라고 하더군요. 편의점 야간 알바. 면접 봤는데 경력 없으시네요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 공고를 봤어요.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시급 1만 2천 원. 경력 무관. 나이 제한 없음. 면접도 없었습니다.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바로 일 시작했어요. 첫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김밥을 싸줬어요. 여보, 무리하지 마. 허리 조심하고. 버스를 타고 물류센터에 갔습니다. 거대한 창고에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상자를 집어 트럭에 싣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괜찮았어요. 2시간째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째에는 무릎이 시었어요. 4시간째에는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5시간을 채우고 나왔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34년 공무원 하면서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60 넘어서 육체 노동을 하니 몸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쓰러지듯 누웠어요. 아내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그만둬. 다른 거 찾아보자. 아니야. 이거라도 해야 돈이 되지.
시급 12,000원. 5시간이면 6만 원. 한 달에 20일 일하면 120만 원. 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둘이 합쳐서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요령이 생겼어요. 무거운 상자는 다리 힘으로 들고 가벼운 건 빨리빨리 처리하고 아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한 거예요.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한 달간 교육받았습니다. 실습까지 마치고 자격증을 땄어요. 아내는 서산 시내의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어르신들 식사 돕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는 일이었어요. 여보, 처음엔 힘들었어. 어르신들 기저귀 갈 때 냄새가. 고생이 많네.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같이 버티는 거지. 어느 날 새벽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시청 후배 박 주사였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인데 몇 년 전에 퇴직했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눈이 마주친 후였습니다. 박 주사. 오랜만이네. 여기서 뭐 하세요? 부동산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은 여기서 일해. 박 주사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저도 민망했습니다. 34년 선배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 나르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고마워. 그날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며 아내한테 들키기 싫어서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울었어요. 시청 건축과 팀장이, 34년 공무원이, 부동산 사장이 61살의 새벽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울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2년간의 경험에서 저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건 대기업 공장 유치 같은 외부 호재는 확정될 때까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착공 예정은 확정이 아닙니다. 투자 발표도 확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삽을 뜨고 건물이 올라가고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변할 수 있습니다. H그룹은 8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2년 만에 백지화했어요. 누가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완공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건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떨어져도 언젠가 오릅니다. 서울 집값이 반토막 나도 10년 뒤에는 회복해요. 하지만 지방은 다릅니다.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립니다. GM이 떠난 군산을 보세요. 2018년에 공장 문 닫고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구가 2만 명 넘게 빠져나갔고 상권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건 퇴직금은 절대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퇴직금 2억 8천만 원과 적금 5천만 원, 총 3억 3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을 부동산 창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인생이 끝나는 구조였어요. 최소 2년치 생활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반드시 별도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당장 굶어 죽지 않을 돈이요. 네 번째로 깨달은 건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30대, 40대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의 실패는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61살에 실패하고 지금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다시 부동산을 할 수 있을까요? 체력적으로도, 자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깨달은 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34년 건축과 경력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서류 보는 눈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정책 변수, 글로벌 경제 변수 앞에서 제 34년 경력은 무력했습니다. 개인의 능력만 믿고 시장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시장은 개인보다 항상 강합니다. 지금 저는 새벽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주말 대리운전으로 월 250만 원을 법니다. 아내 김미숙은 요양원에서 월 180만 원을 벌어요. 둘이 합쳐서 430만 원입니다. 빚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일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65살이 되겠네요. 그때는 경비원 자리라도 구할 수 있겠죠. 지난주 손자가 집에 왔어요. 준혁이네 첫째, 이제 4살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할아버지는 부지런해서 그래.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자한테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돈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택배 상자 나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도전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곁에 있고, 아이들이 응원해줍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어제 아내와 같이 퇴근하고 집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예전에는 호텔 뷔페도 가고 백화점에서 밥도 먹었는데 지금은 3,000원짜리 떡볶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떳떳하잖아. 남 속이거나 사기친 적 없잖아. 그래. 그게 남는 거야. 새벽에 물류센터 가는 버스 안에서 해가 뜨는 걸 봅니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힘들지만 버텨야지. 빚 갚고 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으로 창업을 꿈꾸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호재는 확정될 때까지 호재가 아닙니다.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과 다릅니다. 퇴직금은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하나하나만큼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걱정마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